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 분 기부는 많이 하세요? 예, 뭐 전 조금 합니다. 네, 저도 조금 뭐 종교단체나 뭐 이렇게 그 좀 하죠. 어린이병원 뭐 이런데. 예. 저도 그 성당 통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로. 월급이 작아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께 항의부터 네.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사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네. 회복이 될까요? 그래 저는 그러니까 우려하실 반 일단 제가 일부러 요 대답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SK 하이닉스를 사라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뭐 매매 차익, 뭐 당연히 매매 차익을 봐야죠. 근데 이 산업의 흐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산업의 흐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밀릴 때 사라는 건데 일단 뭐 엊그저께 약간 좀 밀렸죠.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했는데 경기 둔화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였었다라면 채권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장단기 금리가 여전히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간밤에 장중에 약간 이렇게 뒤집히는 것 같던데. 뒤집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글로벌 파생 여기도 이제 이지환 대표 나오시지만 그분의 이제 어제 이제 그분의 분석을 보면 네거티브 감마 옵션이라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 특정 종목들이 오랜 동안 장기간 올랐을 때 나오는 휴유증인데요. 미국 주식 폭락한 날 엔비디아 풋옵션이 11배가 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건 안 빠졌다라는 거죠. 경기 둔화였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데이터 센터 얘기했고 했는데 그럼 투자 비용이 줄어들면 엔비디아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전 하이닉스가 이 이유 때문에 빠진 거 일단 좀 변동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데이터 센터 얘기했고 전 세계가 여기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라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일 뿐이지 대세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단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생생주식연구소를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보죠. 음성 파일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두 가지 경제 뉴스입니다. 듣고 보면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먼저 그 두 뉴스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유럽 자동차 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 회사인 US 스틸을 인수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발표에 대해서 끔찍한 이야기라며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는 폴크스바겐 하나가 있고요. US 스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소식이 비슷비슷한 그런 배경이 있어요. 먼저 폴크스바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크스바겐이 독일 현지에 있는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왜 뭐 어렵나 보죠? 일단은 뭐 폭스바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의 국민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BMW라든지 아우디, 흔히 말하는 벤츠 이런 메르세데스 이런 뭐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고 이제 폭스바겐은 국민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국민차 뭐 1937년에 이제 창립됐고요. 근데 이제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이제 독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2019년 수준으로 차량 대수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한 410만 대 그 이상을 넘어가요. 420만 대, 30만 대까지 2019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23년, 24년 봐도 거의 0% 성장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컴비네이션 좀 바뀝니다. 아마 전기차 분야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 생산, 하이브리드랑 합치면 20% 정도 생산이 늘었고 내연기관은 그만큼 생산이 좀 준 양상이긴 한데 비중 역시 이제 전기차가 한 25%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독일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는 사실 독일 차에 대해서 신뢰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지만 디젤부터가 독일인 DJC가 개발한 클린 디젤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독일 차의 경쟁력이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이게 이제 내수 차원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수해서 독일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 뭐 중국 전기차를 사느냐. 한국에 이제 코나 이런 것도 되게 유럽 지역에 잘 나간다, 잘 팔리니까 많이 팔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한번 바뀌면서 수익성 같은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것들이 뭐 6개 공장 중에 하나를 폐쇄해야 된다. 뭐 2026년까지 뭐 2억 감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본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하려 그러면 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이라는 게 그냥 지금 뭐 생산량이라 생각을 한다면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못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 뭐 이기메탈인가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그건 당연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경영진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폭스바겐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23년 회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회계연도를 보게 된다라면 이들이 그러니까 25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그 13%가 매출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4.1%로 전년 대비 3.6% 대비 0.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폭스바겐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생겼어요. 전기차.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동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폭스바겐 중국 공장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9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 수입차 중에 50% 이상의 폭스바겐을 했어요. 폭스바겐 앞서 얘기해서 폭스바겐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교수님도 국민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폭스바겐 중국 발음으로 얘기하면 한자로는 대중이고요. 이들이 그 발음할 때 따종이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이 따종이라는 것이 국민차적인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폭스바겐이 독일 국민차인 것처럼 폭스바겐은 중국에서도 국민차. 그러니까 택시 많이 타셨을 거예요. 중국 가셨으면. 원래 그 폴크스바겐 자체가 독일어로도 국민차라는. 그러니까 국민차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사항들이 폭스바겐 경영진 입장을 충분히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놔뒀을 때 지금 기점이죠. 여기서 지금 전기차가 적자가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된다라면 결국 요 아픈 손가락 하나가 몸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아픈 손가락이 아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전기차 BYD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 물밑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 당국이 현재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버림으로써 독일, 그러니까 유럽 내에 생산된 유럽 차들에 대한 생산에 있어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지금 공장을 폐쇄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 얘기한 노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주정부가 승인해줘야 결국 폐쇄가 가능하거든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제 이것에 대한 것들도 좀 바꾸자. 지금 현재 독일의 자동차 그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62유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중국은 찾아봤는데 중국은 찾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근처에 있는 체코라든지 헝가리 이런 데는 20유로 이하예요. 62유로요. 시간당. 그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인접국만 되더라도 헝가리만 돼도 이민 가야겠다. 16유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지금 어떻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참에 현재 지금 그동안 성장해 왔었던 성장 룰 2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어떤 기로점에 서 있고 이것을 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어디를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폐쇄할 가능성 있어. 검증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일의 고임금 구조 같은 것들은 예전부터 좀 거론이 됐었던 문제긴 한데 사실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독일하면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산 전기차에게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EU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요 뭐 효과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EU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도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사실 미국에 어떻게 보면 공급망 안에 있는 데고요. 미국은 이미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내놓았기 때문에 관세를 심하게 100% 붙이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예 공급망 단절하고 중국차 안 쓸 거야라는 거를 표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그 EU와 중국은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다르죠. 이게 기술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공급망 같은 것도 공유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의 부과 폭이
관세 부과 논리가 조금 다르다라고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조금을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래서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한 16%, 뭐 상하이 자동차 이런 데는 뭐 30% 이상. 그러니까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싼 게 아니냐. 그렇다는 것은 그 EU 자국 내 EU 권역 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페널티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네. 그 중국산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 배터리 만드는 것도 싸고 그다음에 이미 생산이 과잉 생산이 우려가 될 정도로 생산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밀어내고 있죠. 막 밀어내고 있고 가격도 뭐 1,000만 원대부터 자동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세를 붙여도 30%더 붙인다라고 해서 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EU 기업들이 경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좀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 마진은 남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그 해외에서 그걸 봤어. 그 네. 호텔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1,000만 원짜리 자동차. 근데 그 정도 그 가격으로 그 정도 크기의 퀄리티라면 40대 이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정도 크기라면 유럽에서는 좀 특화돼 있죠. 유럽과 그렇죠, 미국은 이제 도로 환경이 다르니까 길도 좁고 막 그러니까. 길도 좁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 아반떼급 정도 되는 건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를 사보면 저는 아직까지 이제 가솔린 차를 타지만 대시보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기차는 대시보드는 이게 단순화돼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네네네네. IT식으로 돼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부품도 적고 부품도 하니까. 적게 하는데 근데 제 관점에서 보면 BYD 그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니까 이 대시보드가 그 가솔린 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감성 멋을 냈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 히 전기차는 깡통차라는 인식이 약간 있는데 옆에 딱 딱 앉아보니까 이거 휘발유차랑 별 차이 없는데 감성 좋은데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중국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 당연히 남으니까 파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걸 배에 실어서 가서 남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돈은 잘 벌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기파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니까 이제 중국 역시 이제 워낙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줬고 보조금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중소기업들도 우후죽순 양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아디 자체는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비아디는 1위 기업으로서 약간 뭐뭐로 갖춰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기업 6위, 7위 이렇게 가면은 지금 반값 흔히 말하는 반값 정책에 대한 반값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포인트는 비아디가 중국 흔히 말하는 EU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점유율이 거의 전기차 중에 한 18%까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비아디만큼은 사실 믿을만하고 뭐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중에서는 괜찮은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브랜드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본도 사실 혼다, 도요타 아니면 자동차 파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국가적으로 큰 브랜드 하나가 뭐 전기차 시장을 이끌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평가해 주시죠. 이게 회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거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 그러니까 그랜저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그랜저가 더 싸다라는 말이 그렇죠,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랜저인데 그때 당시 아슬란이었나? 뭐 미국의 고공장이 없을 때 이게 회계적으로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 그렇죠. 그걸 거기다 얹어서 원가 계산을 해요. 근데 미국에 나가는 차는 이게 회계를 분리해서 원가를 거기다 얹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게 팔아도 이게 남는 거죠. 지금 BYD 같은 경우 중국 내 가격과 유럽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계를 분리시켜 버려 가지고 중국 내 공장에서 들어가는 감가상각 비용을 중국 차에만 부과하고요. 해외에는 그걸 빼버리게 된다라면 정말 반의 반값에 팔아도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점유율을 높여버리면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을 먹는 이게 클리치 법칙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따른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중국 차가 유럽으로 들어가네 그런데 그 원가 계산 부분에 있어 보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산업이 이렇게 지금 치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작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전기차 산업에 비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미국하고 뭐 EU하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 비교하면은 중국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그러니까 야구, 그러니까 뭐 거의 상대가,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좀 심하고 중학교 야구부랑 뭐 대학교 야구부의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전을 많이 해왔고 사실은 전기차 부품의 핵심 배터리인데 네네. 배터리 공급망을 그렇죠. 중국 내에서 네.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 내 생산망을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미 보조금을 많이 줘서 키워놨기 때문에 약간 대학교 야구부와 뭐 중학교 야구부의 싸움이랄 정도로 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어떤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찌감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에 집중을 했던 게 이제 많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국 이야기 폴크스바겐의 굴욕은 결국엔 차이나 쇼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에서는 US 스틸이 아닐까 싶어요. US 스틸 하면은 한때는 뭐 세계에서 최고의 그 제철 기업이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어떤 곳입니까? 소개부터. US 스틸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핵심 자존심이죠. 네. 카네기의 철강왕 이런 그 카네기가 카네기 여기서 철강왕. 나오군요. 예. 우리 옛날에 미국 영화들 보면 그 이렇게 귀족들 모임 되면은 그 철도왕하고 철강왕들이 네네네. 이제 귀족 대접을 받았던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계 이제 미국 워낙 땅이 넓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서부터 이제 각 지역들을 이제 개발하면 철로를 놔야 되니까 네. 철강 산업이 먼저 발달을 했고 그걸 이제 합친 게 이제 US 스틸입니다. 하나로 이제 합병을 했고 그들은 이제 1,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엄청나게 특수를 누렸죠. 네. 막 무기를 찍어내야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징적이고 자존심적인 그러니까 철강이 우리가 모든 산업의 쌀인데 그럼요, 예. 그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US 스틸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네. 이상으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US 스틸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01년에 JP 모건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이 유명한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전 같은 걸 겪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 문제는 지금은 쇠퇴를 한 상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뭐 사실 50년대 이후에 네. 쇠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 미국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임금이 네. 빨리 올라가게 되고요. 그 기존 제철의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쟁력을 50년대부터 상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여기서 또 임금 문제가 나오는군요. 예, 네.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제조업 드라이브를 걸죠. 제조업 드라이브를 걸면은 가장 필요한 게 철강입니다. 네. 철강 없이는 제조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그 일본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되거든요. 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후 가면은 일본 철강 업체한테 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포스코 역시 일본들의 철강을 어떻게 보면 조금 뛰어넘으면서 그렇죠. 90년대 네. 이렇게 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중국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네, 다시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싸고 그다음에 기술 같은 수준 같은 거 높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예전 기술보다는 낮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을 구축해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철강은 제조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지다 보니까 UST 역시 이제 굳이 이렇게 생산이라든지 이게 전망성이 떨어지는 양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제조업 발전 시기에 일본의 철강 산업들 많이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 시기에 포스코가 그렇죠. 많은 네. 공헌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발전 2000년대 넘어가면 중국의 제조업 발전 시기가 오는데 그때 또 중국 철강 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에 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 변화가 이 UST의 어떤 경영 성과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뭐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건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역시 중국의 바오 그룹 이게 바오산 철강, 우한 철강 두 개가 합쳐진 그런 회사잖아요. 이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철강 밀어내기를 하니까 뭐 별로 뭐 관세도 매기고 그래도 막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영향을 좀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특수강 같은 그다음에 이제 형광철강 같은 어떤 고급 기술 자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현대라든지 이런 일괄 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철근이라든지 HBM 뭐 이런 어떤 그 단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중국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 거기도 역시 고급 제품은 살아남고 고급 제품은 살아남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철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우리가
이제 철근을 그러면 뭐 중동에 건설하는데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네. 이거는 특수형광 부분이고요. 철근 같은 경우는 중동까지 가면 녹슬어서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우리가 지리적 위치가 가깝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우리들한테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예.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군다나 이제 US 스틸이 그때 당시 이제 크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재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본 제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면서 일본과 이제 대등한 위치가 됐고 또 중국이 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제철이 네. 이걸 인수하려고 했잖아요. 인수 금액이 한 20조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 뭐 인수 그 허가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미국은 이게 네. 경제 안보 문제이긴 한데 예. 이제 경제 안보의 시초는 일본이 너무 경제가 잘 되니까 한 70년대까지 흘러갑니다. 일본이 락펠러 센터 이런 거 살라고 하니까 이런 걸 막는 제도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그래서 뭐 도쿄의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막 이런 말 나왔을 그러니까 때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상징성 있는 건물들을 살려고 하니까 이런 M&A 같은 것들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사거나 미국 투자를 할 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예. 2018년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거 사실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강화하긴 한데 이 외국인 투자위원회 권한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 산업 부분 역시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예. 지금 이제 경제 안보 시대가 되니까 이 외국인 그러니까 다른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을 살 때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보통은 그러니까 미리 사전 심의가 있고 사전 심의에서 오케이 하면은 예. 이게 끝이게 되는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사실 M&A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막으면 사실 미국 정부에서 막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막으면은 더 이상 이제 M&A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철의 생산을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로 내리면은 사실 뒤집기는 어렵다. 물론 소송은 할 수 있지만 소송한 케이스가 거의 많지 않고 이기는 케이스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여야 후보가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US 스틸이 장수한 게 피츠버그입니다. 네. 피츠버그는 펜실바니아 주에 있고요. 그 옆에 디트로이트는 미시간 주에 있습니다. 경합 7개 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 만약에 이거 누구 하나 이거 주자라고 하면 네. 그 펜실바니아 주 내줘야 되거든요. 노동자들이 반대할 것이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이 미시간 주하고 펜실바니아 주가 경합 7개 주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지금 왜 이런 미국이 반대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노동자들이 반대를 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다 좋아요. 다 예. 좋은데 US 스틸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망하는 US 거예요? 스틸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네.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클리브랜드 클리프스라는 그 제철 건데 예. 얘네도 이제 가격을 써냈었는데 지금 일본 제철보다는 절반밖에 못 써냈거든요. 예. 근데 얘네가 지난달에 캐나다 업체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캐나다 업체를 한 25억 달러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자금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 전까지에 대한 어떤 이슈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넘겨야 되는 그런 수순이 될 거다. 근데 선거 끝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걸 예. 정부에서 허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역시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군요. 근데 한번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본 제철의 전신이 그 야와타 제철소거든요. 야와타 제철소 같은 경우 US 스틸과 같이 서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이제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예. 근데 야와타 제철소가 있어서 거기가 원폭을 못 받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날 예. 폭격 때문에 이제 구름을 가지고 웃을 일이 혈색인데 아니지.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씁쓸하긴지만 자본의 힘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결국에 이 두 가지 뉴스의 공통점이라면 차이나 쇼크, 중국의 어떤 진출, 굉장한 공세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규제도 하고 무역 장벽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과가 어떻게 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가격을 예. 낮춰서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보조금을 주고 예. 보조금에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이 가격을 낮춰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산업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중국이 뒤처진 분야가 아니라 앞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0% 관세 물고 이렇게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웬만해서는 막기가 어렵다. 그리고 미국 이게 공급망을 아예 분절하지 않는 그런 이상에는 막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은 사실은 뭐 굉장히 그렇죠, 오래된 그렇죠. 전통적인 산업이긴 한데 워낙 중국에서 과잉 생산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밀어낼 수밖에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으면은 중국 내에서 철강을 소비하면서 철강 가격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아마 갈 거라서 UST라든지 이런 데 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예전에는 가격만 앞세웠다면은 지금은 기술 경쟁력도 갖춰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어느 하나의 대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 이제 과거 선진 그 기술을 도입할 때 은퇴하신 분들 비싼 몸값 줘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중국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글로벌리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그런 그렇죠, 부분 그렇죠. 때문에 속도가 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돈 갖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예.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정부의 자금력까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굴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굴기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님과 함께 유럽, 미국,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